홍다 통통. 봉이 된 닭. 김서방이 김선달이 되었다고? 그게 정말인가? 이 사람아, 내 두 눈으로 선달인 명장을 똑똑히 보았네. 아이고, 책은 낮잠 잘 때 베개로 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 타령만 하던 김서방이 어떻게 선달 벼슬을 땄담? 김서방이 선달 벼슬을 땄다는 소문은 하루도 못 되어 선교리 마을에 쫙 퍼졌다. 김서방, 아니 김선달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 옆집 조서방과 서촌마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김서방의 선달 벼슬을 축하해 주었다. 다음날 김선달은 점심때가 가까워 올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씨 한번 좋구나. 이젠 봄이야. 뒷동산에는 바릇바릇 새싹이 나오고 따뜻한 햇볕은 금싸라기 같구나. 김선달은 마당 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중얼거렸다. 오늘이 바로 장날이로구나. 오늘은 장에 가서 장구경도 하고 속풀이도 해야겠다. 김선달은 찬물을 한 바가지 꿀꺽꿀꺽 마신 뒤에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장터로 나갔다. 김선달은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장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닭전으로 들어갔다. 닭전은 수탉, 암탉, 병아리를 팔러 온 사람들과 사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닭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잡고 있는 농부들, 손뭉치 같은 병아리를 바구니 속에 담아 앞에 놓고 파는 아낙네들, 씨암탉을 한 마리씩 안고 다니면서 파는 노인들, 커다란 닭장을 장바닥에 지어놓고 닭을 파는 닭장수들. 김선달은 커다란 닭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머리가 훌렁 벗어지고 몸집이 통통한 닭장수는 값싼 닭을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다른 고장에서 온 닭장수들은 싼 닭을 사서 더 비싼 값에 팔았다. 옳지. 저 사람이 바로 등치고 간내 먹는다는 홍가 닭장수렸다. 너 오늘 잘 만났구나. 김선달은 침을 꿀꺽 삼켰다. 홍가 닭장수는 닭값을 잘 모르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닭을 팔러 가면 터무니없이 헐값에 사고 병든 닭을 속여서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못된 닭장수였다. 김선달은 닭장 앞에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몸집이 크고 벼슬이 유난히 새빨간 수탉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기 저 새가 무슨 새요? 무슨 새냐고요? 닭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선달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부터 낮추었다. 그건 알아서 뭘 하려고? 새가 하도 예쁘기에 물어보는데 새 이름 가르쳐주는데도 돈을 받소?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말했다. 저 새는 봉이라는 새라네. 봉봉. 닭장수는
귀찮다는 듯이 볼멘 소리로 수탉을 봉이라고 말했다. 심심한 판에 시골뜨기 바보를 골리면서 장난이나 해보자는 속셈이었다. 김선달은 일부러 귀머거리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봉도 몰라? 봉황새라는 말도 못 들었어? 봉이라는 새는 이 세상 새 중에서 왕이라네. 그래, 그럼 값이 얼마나 됩니까? 닭장수는 김선달의 물음에 귀가 번쩍했다. 진짜 봉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값은 알아서 뭘 하려고? 바쁜 사람 붙잡고 공연히 입만 아프게 할 게 뭐 있는가? 내가 값을 말하면 자네는 까무러칠 걸세. 땡전 한 푼 없는 시골 촌놈이 봉값을 알아서 뭘 하겠느냐는 듯이 김선달을 깔보면서 말했다. 닭장수는 김선달의 부하를 슬슬 도두어서 닭을 봉값에 팔아먹을 심산이었다. 여보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구매산골에서 왔다고 깔보는 게요? 이건 돈이 아니고 돌멩이요?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꺼냈다. 아, 차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먼. 입방아를 잘못 지었네. 내 사과하겠소. 이 봉이라는 건 귀한 새지요. 그래서 값도 비싼 거 아니요. 아무리 못 받아도 5냥은 받아야 하오. 돈을 본 닭장수는 말부터 올렸다. 봉값이 닭 5마리 값이란 말이오? 김선달은 입을 쩍 벌리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소? 내 당신같이 간덩어리가 작은 사람은 봉값만 듣고도 놀랄 것 같아서 봉값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요. 봉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팔 테니 돌아가오. 닭장수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면서 등을 싹 돌렸다. 예쏘, 5냥 여기 있소.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엽전 5냥을 주고 수탉 1마리를 샀다. 봉새야, 오늘부터 내가 네 주인이다. 김선달은 수탉을 가슴에 안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했다. 닭장수 양반, 닷새 뒤 다음 장날에 올 테니 황을 갖다 주시오. 봉만 있고 황이 없으면 쓰겠소. 봉과 황을 길러야 봉황새 한 쌍을 기른다는 말을 들을 거 아니오. 암요, 그렇고 말고요. 봉은 순놈이니 암놈 황이 있어야 알을 받아서 봉황새 새끼를 깔 거 아니겠소. 내가 황을 구해놓을 테니 다음 장날 꼭 오시오. 잘 가오. 닭장수는 김선달의 등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내가 봉이 되어 돌아간다마는 다음에는 네 놈이 봉이 될 테니 두고 보아라. 김선달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흘리면서 장꾼들 속으로 사라졌다. 김선달이 수탉을 가슴에 안고 멀리 사라지자 닭장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김선달이 주고 간 엽전 5냥을 세어보면서 좋아했다. 오늘 장에도 봉 1마리 잡았구만. 장터를 빠져나온 김선달은
수탉을 가슴에 안고 관가로 갔다. 김선달은 잠시 관가 앞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문지기 앞으로 걸어갔다. 사또나리를 뵈러 왔으니 어서 뵙게 해주십시오. 김선달은 공손한 목소리로 문지기에게 말했다. 사또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문지기는 초라한 김선달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에헴, 무슨 일로 사또 어른을 만나러 왔소? 나는 사또님을 존경하는 백성이요. 우리 고을 백성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사또님께 선물을 하려고 왔소. 뭘 선물로 바치려고? 새 중의 왕이요. 새들 가운데서 최고로 귀한 봉을 사또님께 드리려고 왔소. 봉이 어디 있어? 병졸 양반은 봉을 본 일이 없소? 바로 눈앞에 있지 않소? 바로 여기에. 김선달이 들고 있던 수탉을 문지기의 코앞으로 바싹 내밀자 문지기는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오? 수탉을 봉이라니. 닭과 봉도 구별 못하오? 허허, 봉을 닭이라니.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오. 당신이야말로 닭과 봉을 모르니 딱도 하구먼. 빨리 사또 어른을 뵙게 해주시오. 김선달은 가슴을 쫙 폈다. 닭이요, 닭. 봉이요, 봉. 병졸과 김선달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떠들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문지기가 김선달의 멱살을 힘껏 움켜쥐었다. 애끼 이놈, 내가 봉인지 닭인지 모르는 바본 줄 아느냐? 김선달도 들고 있던 닭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문지기의 멱살을 잡았다. 다른 병졸들이 몰려왔다. 봉봉봉 닭닭닭 하고 싸우지 말고 사또 어른께 안내해 주게. 진짜 봉인지 닭인지는 사또 어른께서 판가름할 거 아닌가? 병졸들은 낄낄거리면서 떠들었다. 김선달은 닭을 안고 뜰로 갔다. 사또나리, 고을 백성이 사또나리께 진상할 선물을 갖고 왔사옵니다. 이방의 말에 사또는 방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봉을 가져왔다는 말에 사또는 귀를 쫑긋 세웠다. 기특한 백성이로다. 어디 보자.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사또나리의 하늘 같은 은혜에 티끌만큼이라도 보답하고자 봉을 가져왔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김선달은 수탉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정중하게 말했다. 사또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그대가 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봉이렸다. 예 나리, 세중의 왕 봉이옵니다.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김선달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있게 대답했다. 이놈, 내 눈에는 쑥탁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이놈의 눈에는 봉으로 보이는고? 사또는 고함을 질렀다. 김선달은 사또의 고함 소리에 눈썹 하나 까딱 안고 대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나리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100번 1000번을 보고 또 보아도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높고 높으신 사또께 수탉을 봉이라고 드릴 어리석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달이 수탉을 봉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수탉이 고개를 쑥 빼면서 울었다. 어떠냐? 이래도 봉이란 말이냐? 니놈도 두 귀가 뚫렸으면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 아니냐? 봉새는 12가지 울음소리를 흉내낸다고 합니다. 사또께서 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영리한 복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낸 줄 알아요. 여봐라, 뭣들 하는 거냐? 관장을 모독하는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닭을 봉이라고 생떼를 쓰는 미친놈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리라.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함을 질렀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졸들이 몰려와 김선달을 형틀에 묶었다. 나리, 닭을 어찌 봉이라 하겠습니까?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김선달은 끝까지 닭을 봉이라고 했다. 사또는 더욱더 화가 나서 수염이 밤송이처럼 빳빳해졌다. 관장을 능멸하고 속인 죄는 죽어 마땅하나 곤장으로 다스리겠다. 곤장 20대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 아이고 사또나리,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사또나리. 김선달은 볼기짝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다. 사령이 어찌나 세게 곤장을 때렸던지 곤장이 부러졌다. 아이고, 닭장수 말만 믿었다가 나 죽네. 나 죽는다. 김선달은 장터 쪽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닭장수라. 닭장수와 봉이라. 여봐라, 곤장을 멈추어라. 사령은 곤장을 멈추어라. 이방이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닭장수라니. 오늘 일이 닭장수와 관계가 있는고? 예, 사또나리. 닭장수의 말만 믿고, 아이고. 닭장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말하렸다. 사또나리, 오늘 장에 가서 닭전을 지나가다가 빛깔이 아름다운 닭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보통 닭과는 다른 것 같아서 저것은 무슨 날짐승이냐고 닭장수에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봉이라고 했습니다. 봉은 귀한 새이기 때문에 사또 어른께 드리려고 값을 물어보았더니 5냥이라고 해서 샀사옵니다. 진짜 봉이냐고 몇 번을 물어보았는데 닭장수는 틀림없이 봉이라고 했습니다요.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순진한 시골 백성의 갸륵한 마음을 몰라주고 죄인으로 만들었어. 사또는 마음속으로 사과를 한 뒤에 명령을 내렸다. 죄 없는 착한 백성을 불어주어라. 순진한 백성을 속인 못된 닭장수를 잡아오거라. 곤장을 맞을 놈은 닭장수이니라. 닭을 봉이라고 속이고 착한 백성을 봉으로 잡은 악질 닭장수를 잡아오거라. 사또는 포졸 둘을 김선달에게 딸려서 장으로 보냈다. 찢어진 볼기짝이 쓰리고 아팠지만 김선달은 꾹 참으면서 마음속으로 빙긋이 웃고 있었다. 거짓말을 물마시듯 하면서 자기 물건을 비싸게 파는 악덕 닭장수를 골탕 먹이게 된 것이 고소했다.
소문이 나쁘게 난 닭장수를 언제 한번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던 김선달은 장난삼아 넌지시 해본 말로 꼬투리를 잡은 셈이었다. 포졸과 함께 닭전으로 온 김선달은 닭장수의 멱살을 움켜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날도둑놈 같으니라고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수탉을 봉이라고 팔아먹느냐? 닭장수는 김선달의 고함 소리에 죽을 상이 되어 쩔쩔매고 있었다. 보졸날이 바로 이놈이 수탉을 봉이라고 판 놈이요.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광가로 끌고 가시오. 김선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네가 덕을 봉이라고 팔았느냐? 보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닭장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빠져나갈 구멍은 포졸에게 돈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이놈아, 갑자기 벙어리가 됐느냐? 닭을 봉으로 팔 때는 술술 말도 잘하더니 나는 니놈 말만 믿고 봉을 사또 어른께 바치러 갔다가 곤장만 12대 맞았다 이놈아. 너도 관가에 가서 곤장 맛이 어떤지 좀 보아라. 김선달은 닭장수의 멱살을 흔들면서 소리쳤다. 곤장을 맞았다는 김선달의 말을 들은 닭장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놈아, 뭘 꾸물거리느냐? 바른 대로 말 못하겠느냐? 예, 팔았습니다. 장난삼아 닭을 봉이라고 했더니 그냥 이 사람이 냉큼 사갔습니다. 닭장수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다는 듯이 거짓말을 했다. 할 말이 있으면 광가에 가서 사또끼 하거라. 보졸은 오랏줄을 들고 닭장수를 묶으려 했다. 날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침도 굶었으니 마지막으로 닭곰탕이나 한 그릇 먹고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닭장수는 순한 양처럼 말하면서 사정을 했다. 뇌물 받아먹기에 도같은 포졸들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띄우면서 닭장수가 하자는 대로 닭곰탕집으로 갔다. 닭값 5냥을 변상하겠으니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내가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 큰 실수를 했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닭장수는 김선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애원했다. 닭을 봉이라고 속인 것도 분한데 봉값으로 비싸게 받고도 장난이라니.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이놈아. 그래, 니놈 말대로 닭을 봉이라고 한 것은 장난이라고 치고 닭값 5냥? 닭값 5냥도 받겠다. 그렇지만 곤장 12대 값은 어떻게 할 테냐? 닭장수는 천장을 쳐다보면서 두 눈을 껌뻑 거렸다. 멍청이 바본 줄 알았는데 말하는 솜씨를 보니 보통이 아니구나. 아휴, 봉 한 마리 잡았다고 좋아했더니 내가 봉이 되어 잡혀가게 되는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닭장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오늘 운수가 나빠서 큰 고생을 했어. 그 대가로 곤장 한 대에 한 냥씩, 그 대가로 곤장 한 대에 한 냥씩 12냥을 더 주겠소. 뭐라고? 곤쟁 한 대 값이 1냥짜리인지 10냥짜리인지 니놈이 가서 관가에서 맞아보거라.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성질도 급하시구려. 그럼 댁께서 말해보. 깜짝 놀란 닭장수는 벌벌 떨면서 김선달의 바지자락을 붙들었다. 닭장수가 관가로 가는 날에는 돈은 더 많이 들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힐 것은 뻔한 일이었다. 내 딱 잘라 말하겠으니 마음대로 하오. 한 대에 10냥씩 120냥에 닭값 5냥 해서 125냥을 내시오. 125냥이요? 닭장수는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에이구, 오늘은 두 사람 다 재수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날이니 곤장값에서 반을 뚝 잘라 60냥 하고 닭값 5냥을 더해서 65냥으로 결정을 합시다. 이마가 툭 튀어나온 보졸이 김선달과 닭장수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닭장수한테 분풀이를 하려면 125냥을 모두 받아도 분이 안 풀리겠지만 나리께서 흥정한 대로 받겠습니다. 김선달은 선심을 쓰는 척하며 말했다. 닭장수는 어쩔 수 없이 65냥을 김선달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봉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잡혀버린 닭장수는 코가 쑥 빠진 채 긴 한숨만 내쉬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하루도 안 되어 쫙 퍼졌다. 닭장수가 봉 잡으려다가 자기가 봉이 되었구먼. 봉이 김선달의 비상한 지혜는 알아줘야 돼.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김선달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김선달 앞에 봉이를 붙여서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데?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사람들은 김선달에게 봉이라는 별명을 달아주었다. 엉터리 생일 잔치. 오늘은 목도 걸걸하니 대동강으로 가서 한잔 해야겠구만. 김선달은 술 생각이 나면 대동강으로 나갔다. 강변을 거닐다 보면 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넉살 좋고 허풍 잘 떨고 꽤 많은 김선달은 돈 한 푼 없이도 공수를 잘 얻어먹었다. 그래도 술 친구들은 입만 달고 다니는 김선달을 미워하지 않았다. 김선달과 함께 술을 마시면 재미있는 일이 생겼고, 김선달은 돈이 생기면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아낌없이 술을 샀다. 김선달은 강가를 거닐다가 강물을 내려다 보면서 바위 위에 서 있는 청년을 보았다. 먼 친척벌 되는 조카였다. 창서봐, 네가 여긴 웬일이냐? 무슨 걱정이라도 생긴 게야? 아버님 병환이 더 나빠진 거냐? 창섭이 아버지는 중풍으로 3년째 방 안에만 누워 있었다. 장섭이는 논밭을 팔아서 약값으로 썼다. 아버님 병환보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장섭이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을 해보거라. 다름이 아니라 논밭 몇 마직이 있는 것으로 약값으로 모두 팔고 겨우 집만 남아있는 것이 저희 집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봉사촌 최봉사한테 30냥을 빌려왔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 200냥이 되어갑니다. 고리대금 이자가 비싼 줄은 알았지만 눈덩이처럼 그렇게 많이 불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최봉사가 자기 패거리 봉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온갖 행패를 부리니 못 살겠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집이라도 내놓으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알았다. 내가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라. 구두쇠 노랑이 수전노 봉사들을 언제 한번 혼쭐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느니라. 봉사촌에 사는 최봉사 일당들은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서 약속한 날짜를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떼거지로 몰려와 행패를 부렸다. 최봉사 일행들에게 돈을 얻었었던 사람들은 봉사들의 행패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장섭이에게 상은 못 줄 망정 환자가 있는 집에 몰려가서 행패를 부리다니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봉이 김선달은 굳게 다짐을 하면서 봉사들이 모여 사는 봉사촌으로 갔다. 최봉사 어른,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봉이 김선달은 봉사들의 우두머리격인 최봉사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다. 어허, 어디서 들어보던 목소린데 누굴꼬? 최봉사는 김선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면서도 능청을 떨었다. 선교리에 사는 김선달도 잊었습니까? 섭섭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나. 아니, 바쁘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내가 그 유명하신 봉이 김선달님을 모르겠습니까? 농담 삼아 해본 소리이니 섭섭하게 생각 마시오. 그래, 오늘은 한가하시오? 최봉사는 김선달을 달래기라도 하듯 너털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동안 하는 일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우리 선교리 사람들을 도와주신 은혜도 큰데 봉이 김선달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봉사들의 돈놀이를 칭찬했다. 그거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인데 은혜랄 것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란 게 따로 있습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100일 가뭄의 담비를 만나는 것과 매 한 가지일 겁니다. 봉이 김선달은 신바람 나게 떠들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아침에는 동네 어른들과 식사를 하고 점심은 최봉사 어르신과 몇몇 봉사 어른들을 모시고 술을 나눌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이, 우리들까지 생각해주다니 정말 고맙소. 내가 모두 데려갈 테니 걱정 마시오. 최봉사는 김선달의 말에 기분이 좋아서 고개를 까딱거렸다. 김선달은 봉사촌을 한 바퀴 돌아서 선교리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마누라, 귀 좀 주소. 봉이 김선달은 마당으로 들어오면서 부인에게 말했다. 난데없이 무슨 귀를 달래는 거예요? 오늘은 술도 안 취했는데 아니 무슨 귀를 술 안주감으로 찾는 거요? 김선달의 아내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김선달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대문 밖에만 나가면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오는 김선달이 오늘은 웬일인지 멀쩡했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오. 당신 귀를 빌려야겠소.
봉이 김선달은 부인의 귀를 두 손가락으로 잡아 당겼다. 아유, 내 귀 떨어지네. 쉿,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요. 봉이 김선달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봉사촌 봉사들을 우리 집으로? 김선달은 부인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다. 동네 부인들을 많이 불러서 잔치 흉내를 내는 것이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장님들이 골탕을 먹겠군요. 봉이 김선달은 부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한 뒤에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갔다. 김선달은 어디에다 쓰려는지 깨어진 그릇을 한 짐 지고 와서 마당 구석에 원두막 같은 집을 지었다. 썩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새끼줄로 슬슬 묶어서 바람이 불면 쓰러질 듯하게 엉성한 집을 지었다. 봉이 김선달과 부인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봉사촌 장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동네 부인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돼지 비계를 구웠다. 선달님 계시오. 최봉사가 다른 봉사들과 함께 김선달네 집을 찾아왔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술병을 빌리러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김선달은 장님들을 허술하게 지은 움막집으로 안내했다. 봉사들은 돼지 기름 냄새에 콧속이 간지럽고 군침이 입속에 가득 찼다. 봉사들은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입맛을 다졌다. 김선달이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 같소. 김선달이야 원래 배짱이 큰 사람이라 생일잔치도 부잣집 환갑잔치보다 더 크게 할 거요. 고기를 구워대는 냄새며 음식 차리는 그릿소리며 부인들의 목소리며 오늘 김선달의 생일잔치는 보통 생일잔치가 아닐 것 같소. 박봉사는 군침을 삼키면서 말했다. 봉사들은 군침을 삼키면서 술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술상은 나오지 않았다. 봉이 김선달은 어디서 뭘 하는지 봉사들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때가 지나갔다. 봉사들은 돼지 기름 냄새만 맡으면서 자꾸 군침만 삼키는 동안 몹시 배가 고파졌다. 아이고, 어르신네들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장소도 좁고 그릇도 모자라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봉이 김선달이 불쑥 나타나서 사과를 했다. 술병을 빌려온다고 하는데 술이야 아무데나 따라 마시면 어떤가? 술병이 없으면 물동이에다 담아놓고 조롱박으로 떠먹어도 되고. 술을 좋아하는 최봉사는 술동이부터 먼저 갖다 놓으라는 뜻으로 말했다. 최봉사 어른, 매실주는 고려 청자 술병에, 두견주는 백자 술병에 담아서 청자 백자 술잔에 따라 마셔야 제맛이 난답니다. 그리고 막걸리 따위는 술동이에서 직접 바가지로 퍼마시는 게 제맛이 나고요. 그렇고 말고 김선달 자네는 술에 대해서는 도통한 도사라니까. 제가 얼른 술상을 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봉이 김선달은 또 나타나지 않았다. 눈이 빠지도록 김선달을 기다리던 봉사들은 제풀에 지쳤다. 정자 백자 술병에 매실주 2견 주라. 봉사들은 청자, 백자, 술병에 든 매실주와 2견주를 마시는 꿈을 꾸면서 한 사람, 2사람 비스듬히 누워서 잠이 들었다. 옳거니 이제야 잠이 드는구나. 김선달은 봉사들이 제풀에 지쳐서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곧 뒷간으로 가서 막대기에 똥을 묻혀왔다. 김선달은 살금살금 움막집으로 가서 봉사들의 코끝에 똥을 조금씩 발라넣고 봉사들의 행동을 살폈다. 아이고 구린내야. 홍봉사, 방귀를 뀌려면 방귀구멍을 돌리고 낄 일이지. 내 코앞에다 바짝 대고 방귀를 뀌면 어떻게 하나? 최봉사가 홍봉사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여봐 최봉사,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최봉사가 방귀를 뀌고 누구한테 떠넘겨? 자네 방귀 냄새에 내 코가 썩겠어. 저리 가. 홍봉사는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을 내줬다가 최봉사의 뺨을 때렸다. 이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에이! 성질이 사나운 최봉사가 홍봉사의 뺨을 때렸다. 꾀가 많아 조조라는 별명을 얻은 홍봉사는 황봉사를 최봉사 앞으로 떠밀어 놓고 자기는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 줄도 모르고 최봉사는 황봉사의 멱살을 움켜 잡았다. 에이 이놈아, 방귀 좀 그만 뀌어라. 방귀 냄새에 머리가 아프다. 뭐야? 나는 방귀 안 뀌었어. 네 놈이 똥을 싸고 누구한테 방귀 타령이냐? 황봉사도 최봉사의 멱살을 움켜 잡았다. 봉사들은 서로들 멱살을 잡고 방귀 싸움을 벌였다. 그때 움막집이 흔들리면서 넘어졌다. 집이 무너지면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봉사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술상이며 그릇이 모두 박살이 났으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나? 아이고. 김선달의 부인은 땅을 쳐가며 우는 신용을 했다. 봉사들은 소리를 듣고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여보시오 봉사님들, 점잖으신 어른들이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남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으면 점잖게 앉아 계시다가 술이나 드실 일이지 웬 싸움질이오? 모처럼 마련한 내 생일잔치를 망쳐놓았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봉이 김선달은 숨을 씩씩 거리면서 봉사들을 꾸짖었다. 우리들이 천만 번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호. 깨진 그릇값이며 음식값, 부서진 집값은 우리가 물어주겠소. 최봉사는 돈으로 간단히 해결하려고 했다. 여보시오 봉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생일잔치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값을 받는 주인놈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음식값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빌려온 그릇값, 술병값, 부서진 집값만 내시오.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딱 잘라 말했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봉사들도
툭툭 털고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봉사들은 눈앞이 캄캄했다. 봉이 김선달은 앞을 못 보는 봉사들에게 너무 지나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꾹 참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할 것을 결심했다. 이번 기회에 봉사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다. 도대체 얼마나 주면 되겠소? 최 봉사가 물었다. 음식값은 빼고 500냥만 내시오. 500냥? 봉사들은 입을 쩍 벌렸다. 500냥이라는 말에 봉사들은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왜들 놀라시오. 그것도 싸게 부른 거요. 집 부서진 것은 내가 고치려고 손해배상에서 뺀 것이요. 이래도 비싸다는 말을 하겠소? 봉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숨만 쉬고 있었다. 봉사님들 왜 말이 없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면 관가에다 고소를 하는 수밖에. 봉이 김선달의 태도는 냉정했다. 봉사들은 관가에 끌려가 자기들의 행패와 죄가 폭로될까봐 두려워서 쩔쩔맸다. 손해배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닐세. 조금 깎아줄 수 없겠는가? 봉사들은 큰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손바닥이 닳도록 싹싹 비벼대면서 애원했다.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돈은 자기의 살과 뼈처럼 한 푼도 남에게 주기를 싫어했다. 봉사님들도 오늘 운이 나쁘고 나도 재수가 없는 날이니 똑같이 손해를 보는 걸로 합시다. 300냥만 받겠소. 봉이 김선달은 선심을 쓰는 듯이 말했다. 최봉사 일당들도 봉이 김선달의 말에 더 할 말이 없었다. 고리대금을 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던 봉사촌 봉사들은 어쩔 수 없이 봉이 김선달에게 300냥을 주고 봉사촌으로 돌아갔다. 김서방 벼슬 따오기. 평양성 대동강 남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선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넉살 좋고 배짱 좋고 재치가 있으며 술 잘 먹는 익살꾼이 살고 있었다. 여보게 김서방, 지금이 어느 땐데 여름 똥개처럼 낮잠만 보자는가? 과거가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선비가 책을 베고 굴굴 낮잠을 자다니. 아휴, 이번에도 조시에 합격하기는 다 틀렸네. 아이고 답답해라. 옆집에 사는 조서방이 김서방을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를 질렀다. 김서방은 마루 위에 벌렁 누워서 조가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코를 골아대며 자고 있었다. 조서방은 몇 번 흔들어 깨우다가 우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들고 와서는 김서방의 이마에 물바가지를 내던지고 가버렸다. 찬물을 뒤집어 쓴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면서 잠꼬대를 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잠이 덜 깼는가? 걔도 서당마루 밑에서 3년 살면 합격하는 초시를 자네는 몇 번이나 볼 건가? 재주만 믿고 낮잠이나 자고 술 타령이나 하는 자네는 1000살을 먹어도 조시 한번 못 해보고 저승에 갈 걸세.
옆집 조서방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빈정거렸다. 세수를 못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자네가 세수를 시켜주니 고맙네 그려. 김서방은 윗 저고리를 벗어서 얼굴을 닦았다. 이제는 옆집 조서방까지 나를 비웃는구나. 이번에는 초신가 홍신가 하는 벼슬을 따와야 내 체면이 설 텐데. 김서방은 걱정해주는 조서방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조서방의 말이 섭섭하고 가시처럼 아프게 들렸다. 김서방의 글공부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것이었다. 바보로 소문이 난 서촌마을 칠보도 3번 과거에 초시 벼슬을 따왔는데 천재라고 칭찬을 받던 김서방은 5번이나 초시를 보았지만 그때마다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러나 김서방은 실망하지 않았다. 아직 나한테 벼슬운이 없는 거야. 마중난 뿔이 우뚝하다고. 내가 오면 초시 따위는 식은 죽 먹기이고 문과에 장원급제할 테니 두고 보아라지. 그때가 오면 나도 큰 소리 떵떵 치게 될 거니까. 김서방은 스스로 위안을 했다. 아이고 그렇구만. 그 사람 겉은 천재요 속은 바보지. 익살꾸러기 거짓말쟁이 술고래가 무슨 글공부를 해? 선비 흉내나 내다가 늙어 죽을 테지. 지나가던 서당꾼들이 김서방네 집을 기웃거리면서 한마디씩 수군거렸다. 다른 날 같으면 뛰어나가서 멱살을 움켜잡고 싸움을 했을 텐데 김서방은 꾹 참았다. 그래, 모두들 맞는 말이다. 땅에 떨어진 내 체면을 바로 세우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초시에는 합격을 해야 해. 김서방은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옳거니 좋은 수가 있구나. 김서방은 무슨 신통한 꾀라도 생각해냈는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면서 좋아했다. 조시 벼슬을 따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지. 김서방은 방으로 들어와서 한양으로 갈 괴나리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다. 김서방은 장롱문을 열어놓고 겨울 옷을 찾고 있었다. 아유 여보, 옷을 죄다 꺼내놓고 뭘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밭에 나갔다 돌아온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김서방은 장난꾸러기처럼 씩 웃으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 불볕 더위에 무슨 겨울옷을 찾아요? 아직도 잠이 덜 깬 거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 말고 이제부터는 농사일이나 좀 합시다. 제발 부탁이요. 김서방의 아내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사정했다. 겨울옷이 필요하니 빨리 찾아요. 급히 쓸 때가 생겼어. 푹푹 찌는 여름에 겨울옷을 어디다 쓴단 말이에요? 설마 당신 이 겨울옷을 입고 나들이 하려는 건 아니죠? 김서방의 아내는 이상한 눈으로 김서방을 바라보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는데 방정맞게 웬 잔소리가 많은고. 손바지 저고리, 벗어내 두루마기, 털모자,
냉큼 내오지 못하겠소? 김서방은 아내를 노려보면서 호령을 했다. 저기 오동나무 괴짝 속에 있으니 찾아봐요. 도대체 이 삼복 불더위에 겨울 속옷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요?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했다. 노잣돈 있으면 몇 푼만 주시오. 돈이라고요? 엽전 한 입도 구경 못한 지가 반년이 넘었어요. 당신이 언제 돈을 벌어다 줬어요? 김서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과거에 미쳐서 한양을 왔다 갔다. 1년에도 몇 차례씩 하는 바람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밭 몽땅 팔아먹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어쩌다가 목돈이 생겨도 모두 외상값 갚느라 다 털어 바치고 집에는 빈손으로 들어왔다. 아내의 날품과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갔다. 없으면 그만두구려. 괜히 해본 소리요. 김서방은 괴나리 보찜에다 겨울 옷을 넣으며 말했다. 여보, 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겨울 옷을 챙기는 걸 보니 집에는 영영 안 올 생각입니까? 여보, 제발 부탁이니 이제는 마음을 잡고 삽시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질력날 때가 되지 않았소?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의 옷을 잡고 울면서 애원했다. 허허,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무슨 눈물인고? 눈물 뚝 그치시오. 솜옷을 가져가긴 하지만 곧 돌아올 터이니 기다리시오. 김서방은 아내의 등을 가볍게 몇 번 토닥거려 주고 마당으로 나왔다. 여보, 이거라도 노자에 보태 쓰세요.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 몰래 날품을 팔아서 모아두었던 엽전 5냥을 김서방에게 주었다. 김서방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다. 이 사람 참... 김서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면서 집을 나왔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필수를 찾아가서 신세를 칠 수밖에 없겠군. 한양에 도착한 김서방은 남산골에 사는 고향 친구를 찾아갔다. 어렸을 때 서당 친구였던 문필수는 남산골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자취를 하면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난뱅이 선비 김서방한테는 신세를 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번에는 공부 좀 하고 왔나? 문필수는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나? 운이 없고 시험관이 진짜 내 실력을 몰라준 거지. 이번에는 틀림없이 벼슬을 따갈 테니 두고 보게나. 김서방은 뭘 믿고 그러는지 큰 소리를 쳤다. 가뭄까지 들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는 찜통처럼 푹푹 쪘다. 조시 과거 시험을 보는 날 아침, 김서방은 괴나리 보찜 속에서 겨울옷을 꺼냈다. 자네 지금 뭘 꺼내는가? 5, 6월 무더위에 겨울옷은 왜 갖고 왔어? 자네
이 옷을 입고 시험장에 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옆에 있던 문필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었다. 나한테는 과거 운이 없어. 하필이면 오늘. 아이고, 추워라.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손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버선을 신고 털모자를 썼다. 아이고, 추워라. 나한테는 5년에 한 번씩 여름에 앓는 이상한 병이 있다네. 아이고, 추워라. 김서방은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다. 자네는 벼슬운이 억세게 없구먼. 오늘 조시는 깨끗이 포기하고 빨리 약방으로 가세. 문필수는 걱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김서방을 붙들었다. 아닐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시험은 포기할 수 없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집을 나올 때 겨울옷까지 갖고 왔는데 포기를 하란 말인가? 에취! 김서방은 문필수를 뿌리치고 과거 시험장으로 나갔다.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모시옷을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 판에 겨울옷을 입고 나타난 김서방을 본 선비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서방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에 젖어 있었다. 저 사람 연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닐까? 연병은 바로 전염된다는데 큰일 났군. 팔도 강산에서 모여든 선비들은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슬슬 피했다.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면서 행렬 속에 끼어서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김서방의 차례가 되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시험관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삼복도위에 속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떨고 있는가? 시간 어른, 평양에서 한양으로 오는 동안 주막에서 열병을 얻은 듯합니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얼굴이 샛노랗게 변한 시험관은 김서방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뭘 외우겠는고? 주역에 나오는 경을 외우겠습니다. 김서방은 시험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다. 시험관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손을 내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열병이 옮을까봐 쩔쩔 매는 시험관의 모습이 쥐약을 먹은 생쥐 같아서 김서방은 웃음을 참느라고 안간 힘을 썼다. 시간 어른, 가까이 가서 경을 외워야 시간 어른의 귀에 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릴 게 아닙니까? 내 귀는 심리 밖에서 하는 말도 잘 들리는 귀이니 걱정 말고 빨리 경을 외워라. 김서방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띠면서 위아래로 입술을 들먹거렸다. 김서방은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경을 외우는 신용을 했다. 연병에 걸리는 날이면 머리도 빠지고 살아남기 어려운데 빨리 저놈을 쫓아내야겠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시험관은 오른손을 번쩍 쳐들었다. 조시의 합격이다.
조시 벼슬을 땄어. 조시 벼슬을. 김서방은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이렇게 하여 김서방은 기발한 꾀로 조시 벼슬을 땄다. 열량 준다고 여쭈어라. 조시 벼슬을 딴 김서방은 신바람이 났다. 머리만 잘 굴리면 벼슬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구나. 이렇게 쉽게 벼슬을 얻을 수 있는데 괜히 글 공부하느라고 방 안에서 살았네. 오늘은 한양 구경을 하자. 뭐니 뭐니 해도 한양에서는 종로 구경이 최고지. 김서방은 종로로 갔다. 마음이 편안해진 그는 뒷짐을 지고 한가롭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하며 방귀가 나올 듯 하더니 결국엔 헛방귀가 나왔다. 뱃속에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방귀가 나오고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김서방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뒷간을 찾아보았지만 뒷간은 보이지 않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솥을 대문만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살살 아프던 배는 칼로 찢는 듯 아프고 방귀 구멍은 늦가을 밤송이처럼 벌어지려고 했다. 몹시 급해진 김서방은 오른손으로 방귀 구멍을 떠받치고 왼손으로 배를 움켜 잡으면서 곱사처럼 허리를 굽힌 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뒷간이 없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사내대장부에 조시 벼슬까지 한 양반이. 아이고, 옷에다 똥을 싸면 체면이 뭐가 될꼬. 김서방은 용기를 내어 어떤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대문 안에서 계집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보아라. 급한 일이 생겼느니라. 김서방은 말을 더듬으면서 몸을 비비 꼬았다. 빗자루를 든 계집 아이가 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김서방은 지옥에서 천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얘야,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살겠구나. 뒷간에 잠시 들렀다 가게 해다오. 그때 집 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순덕아, 웬일로 밖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마님, 배가 아픈 남자가 와서 뒷간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집아이는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어라. 남의 사정도 모르고 농담을 하는 거야. 아이고, 배야. 안 되겠다. 머리를 써야지. 김서방은 지혜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래요. 내 배는 뒷간으로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계집 아이에게 말했다. 마님, 뒷간에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랍니다. 약방에 가지 않고 뒷간에서 고칠 병이면 약값으로 5냥 내라고 여쭈어라. 부인의 목소리에
김서방은 비위가 팩 상했다. 지독한 구두쇠 돈벌레로구나. 뒷간에 잠시 들러서 똥 싸는 값이 5냥이라니. 기가 막혀서 숨도 못 쉬겠구만. 김서방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소리 질렀다. 5냥은 너무 많으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어라. 마님, 5냥은 비싸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랍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입씨름만 하다가는 바지에다 똥을 쌀 것 같았다. 김서방은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탈탈 털어서 5냥을 계집아이에게 건네주었다. 반냥 여기 있다. 돈을 냈으니 빨리 뒷간에 빌려달라고 여쭈어라. 아이고 배야. 김서방은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5냥 냈으니 빨리 뒷간 빌려달라고 여쭈랍니다. 뒷간에 들어가서 볼 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바지를 움켜쥐고 쪽문을 통해 뒷간으로 들어갔다. 김서방이 뒷간에 앉는 순간 방귀 구멍에서 소나기처럼 똥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뱃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김서방은 뒷간에서 밖으로 나오려다가 다시 앉았다. 괘씸한 쥐고 뒷간 한 번 쓴 값을 단냥이나 받다니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있나. 남의 사정은 조금도 몰라주고 돈만 아는 이 집 주인을 그냥 두고 나갈 수는 없지. 김서방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희쭉희쭉 웃고 있었다. 순덕아, 뒷간에 들어간 나그네가 왜 이리 안 나오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아라. 똥통에 빠져 죽었으면 큰일이다. 집주인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낯선 나그네가 뒷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큰일이었다. 순덕아, 이거 사. 나그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을 자는지 똥 항아리에 빠졌는지 퍼뜩 알아보아라.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계집 아이에게 호통을 쳤다. 김서방은 뒷간에서 신호를 보냈다. 마님, 뒷간에서 기침 소리가 납니다. 아직도 볼일을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볼일을 냉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계집 아이는 부인의 말을 앵무새처럼 김서방에게 전했다. 아직 볼일 보려면 멀었다고 여쭈어라. 서마지기에 똥을 싸려면 한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마루에 앉아있는 부인의 귀에까지 들렸다. 마님, 서마지기에 똥을 싸려면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랍니다. 순덕이는 마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여보사, 조용조용히 말하지 못할까? 네 목소리가 너무 크다. 똥 얘기가 오가는 것이 창피해서 부인은 안절부절 못했다. 받은 돈에서 2냥 빼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순덕이는 또 앵무새처럼
부인의 말을 뒷간에 앉아있는 김서방에게 전했다. 이봐라, 너는 이제부터 빠져라. 입 아프겠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접선을 해야겠다. 아니옵니다. 제가 가운데서 두 분 말씀을 전하겠으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계집아이는 제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돈 단량 갖다 주어라. 돈 필요 없다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좋아했다. 이제 본전은 찾은 셈이니 지금부터 돈을 벌어보자. 김서방은 부인의 말을 기다렸다. 본전 5냥에 2냥을 더 줄 테니 뒷간에서 나오라고 여쭈어라. 김서방과 집주인의 사정이 바뀌었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김서방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김서방은 집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 부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김서방은 계속 약을 올렸다. 아직도 일이 덜 끝났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10냥 줄 테니 퍼뜩 나오라고 여쭈어라. 10냥이라? 김서방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이쯤에서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돈도 5냥 벌고 못된 부인의 버릇도 고쳐주고. 김서방은 부인을 더 골려주려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돈 10냥을 뒷간 앞에 갖다 놓으라고 여쭈어라. 집주인은 김서방한테 받은 돈과 자기 돈 5냥을 뒷간 앞에 갖다 놓았다. 김서방은 뒷간에서 나와 엽전 10냥을 주머니 속에 넣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꿩을 주고 얻은 선달. 똥을 누고 난 김서방은 하늘을 날듯이 기분이 상쾌했다. 10년 앓던 중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다. 더구나 돈까지 5냥 더 생겼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다. 똥 누고 돈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 나 한 사람뿐일 거야. 김서방은 미친 사람처럼 혼자 웃으면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뚝 멈추었다. 대궐 같은 큰 집 골목길에 짐바리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여보시오, 여기가 뭘 하는 곳이오? 김서방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짐꾼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굴뚝 속에서 살다가 왔어? 아, 저기 저 집이 이 팔도강산에 소문난 김대감집 아니요? 벼슬을 파는 김정승 댁이란 말이오. 짐꾼은 쏟을 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김정승은 늙은 원로 정승으로 욕심 많고 돈만 아는 탐관오리로 유명했다. 다시 말해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고 권력과 세도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썩은 벼슬아치였다. 뇌물을 받고 벼슬자리를 올려주고 관직이 없는 초시, 참봉, 주사, 선달 따위의 명예직 벼슬은
뇌물과 돈만 주면 김정승의 말 한마디로 얻을 수 있었다. 옳지,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뇌물 보따리를 주고 벼슬을 사러 왔구나. 머리를 잘 굴려서 초시 벼슬을 딴 김서방은 벼슬을 하나 더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썩어 빠진 벼슬아치들이 우글거리는 광가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죽기보다 싫고, 그래, 선달 벼슬이나 하나 더 따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김서방은 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내가 높은 벼슬 자리에 앉기는 싹이 노랗고 내 비위에 맞지도 않으니 선달 벼슬만 얻으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방방곡곡을 떠돌아 다니면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리라. 다음날 김서방은 크고 탐스러운 꿩 한 마리를 샀다. 김서방은 김정승네 집 골목으로 갔다. 오늘은 웬일인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다. 김서방은 시골 선비처럼 꾸미고 두 손으로 꿩을 보물단지처럼 안고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그게 뭐요? 한 쌍을 갖고 올 것이지. 쑥꿩 한 마리에 우리 대감마님이 눈이나 떠볼 것 같소? 문지기 하인이 김서방을 놀렸다.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니오. 금강산에서 나는 꿩 중에서도 귀한 꿩이오. 산삼씨만 먹고 사는 진귀한 꿩이란 말이오. 김정승 대감께 드릴 선물을 보통 꿩으로 갖고 오겠소? 답답한 양반 같으니라고. 정승집 하인의 머리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구만. 김서방은 하인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시오. 굵게나 배웠다고 말은 제법 하는구만. 하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이 쏘아 붙였다. 벌써 내 차례가 되었다고? 김서방은 헛기침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김대감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다. 김서방은 꿩을 안고 조심조심 김대감이 앉아있는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훌륭하신 대감 어르신네의 소문은 10여 년 전에 벌써 듣고 있었습니다. 진작 찾아뵈려고 했지만 대감님께 드릴 선물을 구하지 못해서 오늘에서야 대감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면서 김대감의 눈치를 살폈다. 김대감은 김서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눈을 가늘게 뜨고 김서방이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꿩을 힐끔힐끔 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자네가 안고 있는 게 뭔가? 꿩을 모르는 김대감이 아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엉뚱하게 말을 꺼냈다. 김서방은 김대감의 속마음을 재빠르게 읽었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다.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닙니다. 제가 금강산으로 사냥을 갔을 때 그물을 쳐서 잡은 산삼꿩입니다. 꿩이면 꿩이지 산삼이란 말은 왜 붙는가? 김대감은 꿩의 이름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 꿩은 풀이나 곡식 따위는 먹지 않고 산삼씨만 먹고 사는 진귀한 꿩입니다.
산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산삼꽁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산삼꽁을 한 마리만 잡수시면 15년에서 20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늙은 김대감은 오래 사는 약이라면 독약만 빼놓고는 뭐든지 가리지 않았다. 그치.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김대감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 김서방은 김대감을 만나기 전에 김대감에 대한 예비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김대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꿩을 날 주려고 갖고 왔는가? 예, 그럼요. 대감께 진상을 하려고 갖고 왔사옵니다. 김서방은 김대감이 자기의 꾀에 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귀한 삼상꽁을 나에게 선물하겠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대감은 잠시 말을 뚝 끊고 김서방의 표정을 살폈다. 꿩을 주고 뭘 받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래없기 황송하오나 소인은 과거를 보려고 10년 동안이나 남산골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평안도 땅이온데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강원도 땅까지만 간답니다.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다가 금강산 산신령님의 도움으로 산삼꽁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감께 올릴 산삼꽁을 찾으려고 산속을 5년 가까이 헤매었사옵니다. 그래. 그대의 정성을 알았으니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을 털어놓아 보게. 김대감은 김서방이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그럼 대감마님, 선달 벼슬 한 자리만 얻으면 수원이 없겠습니다. 김서방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허, 겨우 그건가? 선달 벼슬 정도야 주고 말고.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이번에는 김대감이 김서방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는 듯이 김서방의 눈치를 살폈다. 눈구렁이 같은 김대감이 꿩 한 마리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김서방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금강산에서 보아둔 산삼이 있습니다. 100년 정도는 묵은 산삼인데 산삼꽁을 잡느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겨우겠습니다. 김서방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름만 있는 선달벼슬도 괜찮단 말인가? 김대감은 산삼이 갖고 싶었다. 산삼을 먹으면 100살은 너끈히 살 것 같았다. 김대감은 서슴없이 김서방에게 서찰 한 장을 써주었다. 이걸 갖고 가서 박전랑을 만나게. 자네의 소원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주고 싶네. 김대감의 속셈은 김서방에게 선달 벼슬을 주어 빨리 금강산으로 가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야 산삼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대감마님의 은혜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코가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김대감의 사랑방을 나왔다. 김서방은 김대감의 서찰을 들고 불이 나게 박전랑을 찾아갔다. 박전랑은 김서방과 서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달 임명장을 써주었다. 선달 임명장을 안주머니 속에 넣고 관가를 나오면서 김서방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다. 꿩 한 마리를 주고 얻은 선달 벼슬은 김서방을 김선달로 바꾸어 놓았다. 선달이 된 김서방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면서 종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